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2020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상반기 기출문제입니다. 저는 이정희이고요. 여러분들 이미 문제 받아보시고 풀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하고 1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전년도와 혹은 그 전전년도와 경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문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넘어가야죠. 1번입니다. 자, 1번은요. 그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여학생으로 보이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로 보이는 머리 짧은 누군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이렇게 기억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음표가 나와 있죠. 그 칸을 채워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번은 언어의 특성 아니면 이런 공감적인 말하기 혹은 공감적인 말하기 듣기에 대한 문제가 항상 단골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그 문제가 역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아빠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하 지금 아빠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아빠의 대답이 어때야 되느냐.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공감적 듣기로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등을 돌리면서 네가 감당해야지. 겼는지를 하며 힘들다니 말도 안 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다른 곳을 바라보면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자, 여기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라는 거 우리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거의 여러분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는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말하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사례 찾아라, 예를 찾아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를요. 자신의 탓으로 우선 돌리는 표현을 하여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탓이야. 두 번째, 상대방이 이 문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말하기.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오늘은 영하의 날씨래. 창문 좀 닫아줘. 여기에서 내 탓으로 돌리는 건 없죠. 오늘 영하의 날씨가 내 탓은 아니죠. 그렇죠? 맛이 굉장히 독특하네. 음식점을 내도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내 탓으로 돌리는 표현과 혹은 문제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음식점 내도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약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번이 해당이 되지 않죠. 지난번에 운이 좋아서 시험을 잘 봤어. 이번에는 모르겠다. 여기에서도 역시 해당하는 내용 없고요.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못 들었어. 내가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었어? 딴 생각했어. 내 탓이야. 한 번만 더 말해줄래? 다시 한 번 말해줄래?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은 내가 지금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잘 못 들었을 때 나 잠깐 딴 생각하는 걸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해주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면하기 위해서 내 탓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해주기를 바라는 표현이다.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요. 이것은 관용의 경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짠. 자, 다음 문장과 동일한 오류가 드러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문장이 오류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오류인지부터 찾아봐야 되겠네요. 나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나의 바람은 이게 바로 주어입니다. 좋겠어. 어때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나의 바람은 어떻게 해야 적절할까요? 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야. 혹은 좋겠다는 것이야. 좋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응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 바꿔 얘기하자면 1번부터 보죠. 그는 아름다운 소녀의 노래를 들었다. 그는 노래를 들었다. 적절하네요. 그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회의를 가졌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마음씨가 곱다.
어때요? 뭔가 조금 비어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장이 여유롭게 혹은 문장이 어때요? 순탄하게 가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마음씨가 곱다는 것이다. 곱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위에 나와 있는 보기, 예시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3번 우선 찾고요. 4번도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먹고 남은 잔반을 다시 쓰지 않습니다. 이거 적절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동일한 오류가 나는 건 3번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짠. 갑시다. 4번은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읽어보지 않고 우선 딱 겉에 첫 이미지라고 할까요? 봤을 때 뭐야? 나왔죠. 맞아요. 바로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그에 대한 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단골입니다. 그런데요. 한글 맞춤법 19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조건, 내용, 어떠한 내용,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그에 해당하는 것 혹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한글 맞춤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봤더니요. 우선 여기에 밑줄 쳐줄게요. 굳이 노름, 그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다듬이 이렇게 4가지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보면 제19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간에 말 덩어리 어간에 이나 그 다음에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즉 무슨 말이냐? 어간과 어때요? 이나 미음, 이나 희가 붙어서 명사가 되거나 부사가 된 이 친구들은 어때요? 이 어간에 나와 있는 원형을 그대로 가져다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만 항상 나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첫 번째 원래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게 기본인데 어간의 말뜻과 만약에 멀어진 것, 즉 바뀌었는데 말뜻이 좀 멀어졌다라는 것은 어때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굿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합혀졌다라는 거 우리 눈치챌 수 있겠죠. 볼까요? 굿과 그렇죠. 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어때요? 굿다. 여기에서는 딱 보니까 원형을 밝혀 적었구나. 여기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형 밝혀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볼게요. 보시면 노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름은요. 무엇과 무엇이 만났냐면 놀과 음이 만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놀다와 그렇죠. 놀이 할 때 우리 노는 거 놀이 그리고 놀음이 붙어서 놀음으로 해서 본뜻과 어때요? 말이 놀다와 노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도박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여기에서 했죠. 어간의 뜻과 멀어졌습니다. 놀다, 우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노름을 하다. 여기에서 놀이에서의 변형된 노름은요. 종이 노름 이런 식으로 이런 노름은 본뜻과 멀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그는 노름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도박의 뜻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놀다 원형에서 뜻이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름으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았고요. 그 다음 얼음이 녹는 비탈에 새싹이 났다 해서 얼음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얼과 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됐습니다. 옳다. 원형에서 뜻이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간에서 뜻이 그렇게 멀리 달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얼음이 아니라 얼음입니다. 아마 여름에 길거리 가다 보면 얼음 팔아요 라고 해서 가끔 얼음 팝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이렇게 팻말이 가끔 있어요. 이거 얼음 아니고요. 얼음 팝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약간 혼용해서 많이 쓰냐면요. 예전에 이 말이 한번 바뀌었었어요. 이 얼음을 표준어로 인정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골이나 어디 이렇게 옛날에 써놓은 그런 간판 같은 걸 보면 가끔 간혹가다 얼음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얼음으로 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얼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얼음으로 원형 밝혀 적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먼 데서 다듬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듬은요. 다듬거리다의 다듬과 다듬 원형이죠. 다듬 즉 어간과 그 다음에 이가 만나서 다듬이라는 명사가 됐습니다. 다듬거리다와 이가 만났습니다. 다듬거리다, 다듬이 어때요? 원형에서 즉 어간의 뜻과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듬이라고 원형 밝혀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3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얼음이 아니라 얼음으로 써주셔야 되죠.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해. 뭐야 라고 하더라도 이게 틀렸다라는 거 정도는 아마 알 수 있어서 이 문제가 좀 여러분한테는 이번에는 좀 행운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가 조금 고달팠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우리가 좀 자주 흔히 보는 낱말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음이 틀렸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찾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 그냥 얼음이 틀렸어. 표준어가 아니야. 맞춤법이 틀렸어.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봐야 우리가 다음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물과 불과 그다음 풀과 뿔은 어때요? 무엇이 바뀜으로써 뜻이 달라졌나요?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때요? 우리에게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흉내만 냈지만 어때요? 막상 들여다보면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미음과 이렇게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렇죠. 자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뀜으로써 뜻이 달라진 단어들입니다.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6번으로 갑니다. 6번도 역시 단골입니다. 항상 나오죠. 항상 나오는데 크게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자, 무엇 나왔나요? 그렇죠. 선화공주님은 이라는 어때요? 향가 나왔습니다. 자, 향가는 무엇으로 쓰여졌나요? 향찰이라고 고유 문자가 있죠. 근데 이 향찰이라는 게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우리 글 말은 있었지만 이렇게 말은 했지만 훈민정음 창제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글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빌려왔나요? 한자를 빌려왔습니다. 한자를 빌려왔는데 어때요? 다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을 하려다 보니 어때요? 가끔은 음을 쓸 때도 있고 가끔은 어때요? 뜻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우리말에는 조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이 말로 읽고 다시 위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향찰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밑에 같이 보면요. 여러분은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방법입니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표기할 우리말은 선화공주님은 이라는 날 나와 있습니다. 향찰은 한자의 무엇과 무엇을 빌려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를 기록하는 표기 방법이 바로 향찰인 겁니다. 향찰은 전체를 우리말 어순대로 읽고 쓰기 때문에 음으로만 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서 조사 같은 경우는 뜻을 빌려오기도 하고요. 혹은 같은 말이 겹칠 때도 어때요? 뜻을 빌려오기도 했습니다. 즉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밑에 보시면요. 선, 착할 선, 착하다 선, 그 다음에 화, 되다 화, 공, 귀인 공, 그 다음에 주, 님 이렇게 님 주자 있고 또 님 주자 있고 숨다 은자 있습니다. 어떻게 읽나요, 여러분? 선화공주까지 가죠. 선화공주. 그 다음에 어떻게 읽나요? 님은 이렇게 읽죠. 우리 읽을 때. 그래요. 그래서 기역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 바로 니은 부분입니다. 어떤 걸 읽었느냐? 그렇죠. 기역은 훈차를 했고요. 즉 뜻을 가져와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은은요. 그래요. 음차를 읽었다. 향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쭉 음으로만 가는 것이 음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훈차와 음차를 혼용해서 썼다. 가장 큰 특징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선화공주님은 맞둥서방 이 내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밤마다 그래서 어때요? 선화공주님 결국 어때요? 서동에게 시집을 갔다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향찰 수업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향가를 썼어요. 향가는요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서 왔는데 그랬는데 그냥 한자를 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과 뜻을 혼용해서 썼어요. 그게 바로 향찰이고 향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작품의 구절이 바로 이 선화공주님은 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향찰에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항상 단골 문제입니다. 정답이 향찰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훈차와 음차 어디 부분이냐? 그래서 여기 사이를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다른 부분을 또 연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부분 주자가 2번 연속되는 부분에 어디를 가리키는지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기역 주자 선화공주 님은 이라고 있죠. 그래서 님 훈차를 썼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은을 표기했다. 그래서 음을 빌려 했습니다. 왼쪽 잠깐 보시면 음차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는 것, 훈차는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는 것입니다. 기역은 한자의 뜻을 빌려 님으로 표시했습니다. 선화공주 님은이죠. 그리고 니은은 한자의 음을 빌려 은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훈차, 음차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6번 정리하고요. 저희 7번 갈게요. 개요표 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요표 작성은요. 맞습니다. 잘만 그 로직대로 즉 그 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주제가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론에서는 기부 참여도가 낮은 사회 현상을 제시하고요. 본론에서는 기부 참여도가 낮은 원인으로 가난하다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하다. 이 3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그렇죠. 이해를 시켜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정보를
주면 되겠네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라고 결론 맺었습니다. 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요. 맞죠. 해결 방안 3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기부 중요성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사례를 공유해서 경험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기부 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정보를 충족시켜 줍니다. 과소비에 대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네요. 7번 정리하고요. 저희 8번으로 갑니다. 8번입니다. 위 주제로 캠페인 문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주제로 캠페인 문구 만들 때 조건을 만족하는 거.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 대구법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법 모두 활용해라. 2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주제도 강조해야 됩니다.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나 하나의 기부 실천, 우리 모두 행복 물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 하나의 기부 실천, 우리 모두의 행복 물결이라고 그래서요. 기부를 행복 물결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유법 사용되었고요. 우선 비유법. 그 다음에 대구법 어때요? 2 단락으로 2 덩어리로 딱딱 끊어져서 같은 형태,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역시 대구법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기부를 하자.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야 된다. 나 하나가 기부를 실천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이 물결처럼 넘치게 된다라는 주제도 강조하고 있네요. 3가지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볼까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유법, 기부가 어때요? 첫걸음이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대구법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기부는 생명의 물이다. 비유법 사용되고 있어요. 올해도 가득 채워주실 거죠? 라고 해서요. 형태가 비슷하게 연결되는 대구법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000원으로 만드는 행복, 기부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역시 대구법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법 기억할 때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대구할 때 말대꾸를 좀 생각하셔라 라고 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말할 때 똑같은 형태로 말을 반복하는 거, 맞받아치는 거. 즉 대구법이 무엇이냐면요.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서 늘어놓는 표현법을 우리는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대꾸 할 때도 우리 좀 비슷하게 얘기를 맞받아치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는데 대구법은 다시 기억하자면 같은 형태 혹은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하는 거고, 비유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 이런 것들이 다 비유법,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주제 강조는 뭐 더할 말거 없고요. 그래서 정답,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1번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8번 정리할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9번부터 11번은요. 시 한 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 시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시가 나왔느냐? 나이덕 선생님의 땅끝이라는 시입니다. 좀 가장 좀 초창기 작품, 가장 최근 작품이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고전 시는 아니고요. 그렇죠? 현대시 중에 한 편을 골라서 이렇게 실어놨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는데, 원래 같았으면 아주 옛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정지용 선생님이라던가 이육사 선생님이라던가 항상 이런 시가 나오다가 그 선생님들보다는 현대시라는 거죠. 아주 현대시라는 건 아니고 나이덕 선생님의 땅끝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시는요. 자유시, 서정시, 그 다음에 제재는 즉 이야기거리는 땅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무엇에게? 어둠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어둠은 무엇일까요?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우리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장애물이나 시련, 고난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이네요. 자, 그리고 어둠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을을 어둠에게 잡혀 먹었다. 즉 화자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화류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여기서 삐걱삐걱이라고 말한 것은 그렇죠. 약간 두려운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절망감 혹은 두려움에 어때요? 떠는 화자 모습 상상할 수 있고요. 화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어때요?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비는 꿈과 이상을 의미하죠. 나비를 뭐뭐하듯 쫓듯 직유법 사용하고 있고요.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을 찾아갔대요.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땅끝이 여기에서 긍정적인 이미지의 시어인데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될지. 어렸을 때는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을 찾아갔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땅끝에 서게 된다. 라는 거, 어딘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삶에서의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땅끝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연에 보면 위에 땅끝과 아래 땅끝은 어때요? 같은 단어이지만 같은 낱말이지만 땅끝이 주고 있는 이미지가 서로 상반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땅끝의 이중성입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파도는 시련과 고난이죠.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뒷걸음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걸음질이라는 것은 어때요? 무엇인가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러면서 뒷걸음질 치죠. 즉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다.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파도가 아가리가 있대요. 이는 역시 화류법입니다. 화자의 상황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것도 아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여기 그런데 하나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런데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어둡고 절망적이고 외롭고 고난하고 시련이 있고 잡아먹히고 뒷걸음질 치고 조금 어두운 상황이란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그런데 혹은 그러나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 논설문 설명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전환이 됩니다.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라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대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법을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화자의 태도 변화, 깨달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역설법 사용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다. 삶이 희망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삶이 희망 발견하고 있다. 땅끝은 늘 젖어 있다.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른다. 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항상 땅끝이 젖어 있다라는 건 어때요? 파도가 치면서도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역설 활용하여 주제 나타내고 있나요? 맞습니다. 어디 부분이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라는 것. 후렴구 반복하여 정서 드러내고 있나요? 안타깝지만 후렴구는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후각적 이미지 상황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나요? 후각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시각적인 게 더욱더 강조되고 있죠. 처음과 마지막 행에 같은 구절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과 같은 행, 마지막 행 같은 구절 사용하는 거 수미상관이죠. 수미상관법은 이 시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9번의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10번 갑니다. 자,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화자가 노을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1년에서 맞습니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힘차게 그네를 구르고 있는 거죠. 맞고요. 그네를 타고 이상항에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정착하고 싶었지만 어때요? 어둠에게 잡혀먹고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죠. 정착은 아니고요. 나비를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면 그런데 이후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좀 체크해 주셔라 라고 했죠. 어떻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그리고 긍정이라는 것은 다 좋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희망이라고 메시지를 만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1번까지 연결 지을게요. 이 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넘어가야 되겠네. 짠. 기억에서 리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아라 라고 했네요. 부정적 상황이지만 삶의 희망을 품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어둠이고요. 니은은 삐걱삐걱이고요. 디귿은 파도입니다. 리을은 땅끝입니다. 어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때요? 우리는 다시 희망을 찾으려고 이곳에 옵니다. 여기는 어디? 바로 4번 땅끝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 단락으로 하고요. 한 강으로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즉 12번부터 쭉 연결 지을 건데요. 이제 문법과 시에 관한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뭐 남았을까요? 그렇죠. 소설 남았을 거고요. 논설문, 설명문, 수필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와 있는 글 정도는 꼭 읽고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스킵하면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꼭 글 안에 있는 거, 우리 문제지 안에 있는 작품 정도는 읽어보고 저 만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계속해서 12번 계속해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